항상 다이어트 얘기하면 아마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도 뭘 먹으면 좋냐 이런 거 아마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뭐 단순단과 정제국물 안 좋은 것들 뭐 몇 가지 술 뭐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근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뭐 애증의 단어입니다. 아마 전 국민의 한 절반은 지금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고, 저도 체중을 많이 빼본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88kg 정도까지 쪘다가 수능 마치고 대학 떨어진 다음에 20kg 정도를 몇 달 만에 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거의 그 언저리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유지어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참 다이어트가 큰 산업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관련된 영양제들도 넘쳐나고 또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책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상한 식단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증거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업성이 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좀 특이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뭐 억으로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기존 의학적인 증거를 종합을 하셔서 책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 하나로 평생 가벼워졌다라는 책의 저자 이단비 선생님이신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울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닥터 스윗비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이단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팬인데 교수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거는 영양사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거죠. 네. 영양학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 체험도 하시고, 저도 제가 가속노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속노화를 하면 어떻게 악순환이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체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7년 전쯤에 살이 갑자기 이제 많이 찌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지방을 매우 축적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 병인데요. 그 병에 걸리게 되면서 살이 엄청 많이 불게 되고 근육은 쏙 빠지게 되고 뼈는 약해지면서 골다공증도 생기게 됐었고요. 고혈압, 뭐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장애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모두 겪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의사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환자로 변하게 된 과정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저는 쿠싱을 이제 수술로 좀 치료가 가능했던 상황이라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혹을 수술로 잘 제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호르몬의 효과는 사라졌지만 저에게 이제 남아있던 거는 그때까지 찐 살, 그거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빼서 돌아갈 수 있지? 이런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울 보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옷도 다 안 맞고 이렇다 보니까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 몸의 컨디션 상태였어요. 골다공증이 좀 심해지면서 제가 출산 후였는데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가 5개가 우두두둑 이제 내려앉게 되는 압박골절이. 네, 압박골절이 저절로 일어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흔히 아는 뭐 안 먹는 다이어트, 적게 먹는 다이어트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근손실이 일어나서 앉았다가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먹어줘야 되는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가 수술 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들도 좀 진단을 받게 돼서 무리한 운동 같은 것도 당장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좌절이 있긴 했지만 일단 다이어트는 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마음이 좀 괴롭긴 하지만 다이어트보다는 일단 내 몸을 좀 잘 챙겨보자. 뼈랑 근육을 좀 다시 살려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재활치료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천천히 제 생활들을 좀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돌아오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만 표준 체중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건강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갈 때 체중도 저절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좀 느끼게 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일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생각,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글도 써보고 메시지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책까지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정말 거의
거의 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내용이 삶이 달라지면 수면 스트레스가 따라오고, 저도 이제 강연에서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삶은 이제 토양 같은 거고, 그러면 수면 스트레스는 뿌리고, 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내가 뭘 먹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술, 담배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우리가 이 다이어트 산업을 바라보거나 흔히 이제 유행하는 식단들 이제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거져 나온 거를 뭐 억누르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인간의 의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코티솔을 직접 경험을 하셨지만 네네. 이게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식단 조절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급부로 확 튀어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또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기만 하고,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녹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은 줄어들고 악순환이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책에서도 쓰였다시피 체중계 바늘을 계속 보면서 계속 빠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칼로리를 카운팅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적게 먹고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결국에는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남는 방향으로 가고, 찔 때는 지방만 찌고, 이제 이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가 싶기는 한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마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뭐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네.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TV 정도에 나왔던 연예인들이라면 요즘은 그냥 SNS 켜면 친구들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조금만 넘기면 되게 훌륭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보다 보면 저런 몸으로 한번 살면 어떨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몸매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거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게 만드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저는 바디 이미지라 그러죠. 그렇죠. 좀 왜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경우에 굉장히 마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체성분 이런 연구를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근육이 상당히 많고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꽤 나가도 사실은 되게 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으면 비만해 보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은 체중계 숫자가 적게 나가야 된다. 뼈만 빼고 다 빼야 된다. 그래야지 그 몸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들이 칼로리를 샌다던가 또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건강한 체성분과 몸의 이런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를 하고 계속 이상한 숫자들을 이제 보게 네.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은 끝판왕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체험하신 쿠싱 증후군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대의 몸까지 한번 맞습니다. 가셨던 거죠. 근육 빠지고 배 나오고 뼈 녹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환자들한테 설명했던 것들이 약간 허망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비만이 의지로 조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호르몬에 빠진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의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식욕도 절대 조절이 안 되고 등짝 맞아가면서 먹고, 선배님한테 그만 먹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어떤 약물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때 정말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진료실에서 실제 삶에 대한 면담까지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잘 주무시는지, 잘 주무시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뭔지, 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지, 걱정이 되는 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나눠보는 편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혹은 스트레스로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뭐 자꾸 먹게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면,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 같은 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취미 중에 예전에 뭐 좀 좋아해봤던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는 합니다. 참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자세히 보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늘면서 10분에 5명 막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맞습니다. 환자분 들어오시는데 1분 걸리고 나가시는데 1분 걸리면 사실은 처방만 하고 내보내도 환자가 쌓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괴로움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진료에서 또 면담을 하신다니 정말 멋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단 삶이 중요한 거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체중은 지방도 있고 네. 근육도 있고 네. 뭐 물도 있고 뼈도 있고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좀 먹었더니 500g 쪘어요. 막 이렇게 좀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미 없는 카운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내가 뭔가 트래킹을 하고 싶다거나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좀 더 직접적인 허리둘레나 아니면 체성분 같은 네. 지표들을 트래킹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네. 좀 삶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내가 나를 돌보는 행위 또 건강을 위한 행위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유지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는 게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자기 돌봄이 어려운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의정 사태로 인해서 네. 밤을 계속 새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장거리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을 바꿔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기는 합니다. 직업을 좀 뭐 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다른 이제 잡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던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 저는 비만이 굉장히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크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나 개인의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 수면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뭐 요즘에도 사실은 잠은 무덤에 가서 자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네. 선배분들이 계시니까요. 그쵸. 그런 접근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는 가속노화의 악순환. 그게 결국에는 이제 비만해지는 악순환과 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성분 전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이단비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방법은 지방 빼고 근육 늘리는 네.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네. 방법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냥 가만히 지내셨어요?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드시고 딱히 뭐 이렇게 운동 안 하시고 그래도 되던가요? 아니요, 진짜 많은 노력을 하기는 노력을 했어요. 하셨죠? 아까 네. 너무 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게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네. 수준이긴 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일은 가장 컸던 건 1번은 잠을 정말 열심히 잤습니다. 아, 역시 잠. 예, 저희 채널에서도 네. 잠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그게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때 전공이 수련증이었고 아, 말년차였기 때문에 다행히 당직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당직이 없어서 퇴근이 가능했고 아이가 그때는 좀 많이 어릴 때라 네. 한 9시 정도면 수면을 취할 수 있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재우면서 그냥 같이 잤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냥 집안일도 좀 미루고 자고 네. 공부도 좀 미루고 자고 계속 이제 다른 것들을 미루면서 일단 잔 뒤에 체력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체력이 올라오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좀 움직여보자. 유모차 끌고 아이랑 많이 걸어 다닌다거나 네. 외국에서 움직일 때 병원에서 이동할 때 2, 3층 정도는 계단으로 가본다거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네.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작은 노력들을 조금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식사를 제가 뭐 영양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먹었거든요.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맛집 찾아다니는 걸 네.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탐식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이제 좀 건강을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의 마음가짐. 아이가 또 생겼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조금 건강을 신경을 써서 네. 먹어야겠구나 해서 채소를 조금 챙겨보고 단백질 음식을 좀 먹어보고 네.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좀 먹어보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구내식당 메뉴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아, 네. 두 메뉴 정도 나오면 약간 일품 메뉴 같은 단품 메뉴보다 그래도 약간 반찬이 있고 채소랑 단백질을 다 먹을 수 있는 한식 위주로 좀 네. 먹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식사 관리를 시작을 했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 운동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동 초심자인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한 3개월, 6개월만이라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한 번만 배워보자. 내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부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척추골절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재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다행히 인연이 잘 닿아서 재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그 수업도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수업 듣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 루틴대로 조금씩 해보고 네.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한 7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이제 7년이 되셨군요. 네, 벌써.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모든 게 다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거의 변화가 없이 다만 이제는 좀 근손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나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육 강화를 위해서 단백질 좀 챙겨주고 네.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다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돌봄을 하고 네. 그 코티솔 레벨이 좀 떨어지고 잘 자면 그 다음에 잘 균형 잡힌 다양한 진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저절로 체성분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근육이 이제 속근이 있고 또 지근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지근이 자세 근육인데 네. 이 지근들이 사실은 그래서 코티솔 자꾸 나오고 하면은 약간 높고 네. 저도 예전에 당직서는 뭐 입원 전담 전문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할 때 보면 1년 정도 당직을 빡세게 서고 나면 앉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가 나빠지고 그러면은 근골격의 통증이 많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웨이트를 한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맞아. 진짜 약간의 이런 재활 운동을 하면서 잘 자고 그냥 잘 쉬면 어느 순간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단백질 때려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성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뭐 렌틸콩만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는 그 인간은 저는 그 유격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초대사량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고 잘 자고 운동을 하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올가매기 시작하면 기초대사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주는 상태에서 내 몸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돌봐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연스러운 이 체성분 전환의 과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많이 빠져 있죠. 대부분의 건강서라든지 정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분한 그런 또 상업적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패드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하는 식사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느리게 나야 되는 습관은 유행보다는 자기 돌봄에 기반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뭐 일종의 뭐 돌을 닦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엄청난 양의 지방만 먹는 뭐 다이어트, 동물성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영양사시기 때문에 네네.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과 네. 적정과 다양인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식들은 그걸 파괴하는 그렇죠.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균형 있게 먹지 못하고 다양하게 먹지 못하고 적정하게 먹지 못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네. 비만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대의 방식으로 팬시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건강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오게 되고 다이어트에 뭐 잠깐 성공했다 하더라도 보통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절대 예전과 같은 나의 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체지방을 더 잘 쌓으려는 몸이 되고 근 손실은 약간 있게 되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체중계의 눈금이 오히려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이어트든 본인이 선택할 때 첫 번째 유지 가능하신지 네. 그리고 건강상의 위해가 없을지 두 가지는 꼭 생각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채소만 갈아서 먹는 다이어트 네.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네, 그렇죠. 우리 몸은 정말 다양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결국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를 못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몸에 고장을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고장 낼 때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학계에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뭐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이 음모를 가지고 학자들을 고용해서 몸에 해로운 식사법들을 권장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수많은 음모론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좀 들고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봐오고 영양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의학 교실에서 비만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보면 절대로 그런 음모론이 작동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네. 당연히 학자적인 양심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또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은 연구 방법론이 있고 그렇죠. 또 피어 네. 리뷰 동료 검토가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조작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돈을 주면은 특정 인더스트리의 그런 것들을 뭐 몸에 좋게 포장한다거나 쉽지가 않죠. 그런 연구들이 어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AJCN 같은 정말 좋은 저널 네. 심지어 뭐 NEJM 작년 6월에는 NEJM에도 다이어트 식사에 대한 굉장히 좋은 리뷰 논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정말 그동안 인류가
확보한 모든 집단지성을 다 리뷰해서 여기서 그래도 제일 네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네가 제일 지속 가능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뭐 사이언스 이런 저널에도 이런 식사에 대한 리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한 시기에 대한 지식은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전통 식사를 하라, 다양한 식재료를 자연에 가깝게 먹어라, 그리고 너무 많이는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너무 동물만 먹지도 말고 너무 식물만 먹지도 말고 섞어 먹어라, 뭐 이 맞습니다. 정도가 끝인 것 같거든요. 항상 다이어트 얘기하면 아마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도 뭘 먹으면 좋냐 이런 거 아마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뭐 단순당과 정제국물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몇 가지 술 뭐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영양제를 뭐 팔아야 되는 분들, 그런 의도가 있는 분들은 특히 효능 이런 것들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보통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에 1파운드, 그러니까 일주일에 500g 정도가 뭐 최고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이제 그걸 무리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또 요요가 생긴다, 그다음에 몸에 무리가 온다, 호르몬 문제가 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짜릿함을 또 원하죠.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몇 주 내에 몇 킬로 빼드립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하고요. 영양제 광고 이런 것도 뭐 1개월에 몇 킬로가 안 빠지면 환불해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잘 팔리는 책 보면은 식단표를 또 따라 하면은 한 달에 몇 킬로 빠진다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네. 우리 몸을 힘들게 합니다. 비상 신호를 켠다고 제 책에서도 말을 했고, 최근에 나온 다른 건강 서적들에서도 그렇게 비상 신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에너지가 안 들어오지? 먹을 게 왜 안 들어오지? 나 이제 굶어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빠르게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얼어붙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면서 지방을 쌓으려는 몸이 되고 식욕은 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는 시작이 이제 빠르게 빼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주 야금야금 몸이 눈치를 못 채게 아주 천천히 빼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야금야금. 야금야금. 네. 네. 그리고 몸이 안심이 된 상황이어야 체중도 잘 빠지기 때문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좀 편안하게 잘 돌보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무언가 목표한 체중에 도달했을 때 나는 이제 도달했어, 끝이야, 다시 옛날처럼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생활 습관과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아무리 내가 5년, 6년 유지를 했어도 똑같다. 그런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여러 가지 뭐 관점들 또는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요만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술 마시고 폭식하고 그러고 또 빼고, 이게 이제 요요 다이어트인데, 요요를 반복하게 되면은 후성 유전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내 몸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패턴도 변화가 오고 체질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지방은 쌓이고 근육은 빠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요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사질환 연구실에서 이제 요요 실험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논문들을 봐보면 정말 뭐 되게 안 좋은 거죠. 미세한 요요 사이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유지어터다 네. 이렇게라고 하시면서 폭식을 하시고 또 절식을 쫙 하시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또 좋아하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사실은 쉽죠. 저녁에는 왕창 먹고 다음날 아침 점심 그냥 쫄쫄 굶고. 근데 저는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 또 동물에서는 좋은 효과들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일단은 봤을 때는 죄책감 없이 저녁에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단 저는 일반적인 비만 환자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시간이나 뭔가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비만이신 분들은 대다수가 식욕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식욕 조절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간헐적 폭식을 하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체중 감량과는 멀어지고 대사적으로도 더 나쁜 상태를 좀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욕 조절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분들은 사실 간헐적 단식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내가 뭐 한 끼 정도 덜 먹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단축했을 때 식욕이 그렇게 막 터지지 않아, 뭐 이러신 분들은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그리고 칼로리 제한도 적당히 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대사적인 이점도 약간 누릴 수도 있을 거는 같다. 뭐 연구 결과들이 약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냥 세 끼를 다 먹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금식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뭐 아침 좀 늦게 먹고 저녁 좀 일찍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침을 그래서 뭐 너무 이제 탄수화물 많이 드시지 말고 근보를 위해서 약간의 단백질을 드시고 또 양질의 지방과 충분한 양의 채소를 드셔서 그러면은 이제 좀 포만감도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 저녁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간헐적 단식을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아침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영양가를 다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굉장히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아침을 먹어주지 않으면 진짜로 점심 저녁에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중간에 간식도 많이 먹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요즘은 채소 스틱이나 뭐 채소찜 같은 걸로 간단하게 채소류를 챙기고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먹고, 단백질은 거의 고정으로 교수님께서 즐겨 드시는 걸로 알려주신 계란과 무첨가 두유. 저도 그 제품을 사실 애용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이렇게 박스로 사두고 먹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2+1 하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통밀빵이나 뭐 고구마나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은 조금 그냥 유연하게 섭취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11시, 12시 돼도 괜찮거든요. 네, 맞습니다. 배가 좀 계속 좀 불러있고 점심이 막 땡기거나 뭐 당 땡기는 느낌도 안 나고 아침에 뇌도 잘 작동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드시고 계시군요. 아마 근육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서 결국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아침에 좀 먹고 일을 시작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탄단지 얘기 조금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탄수화물을 빌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는 사실 탄단지 비율 자체는 별로 의미 없고 그냥 다양하게 먹으면 되는 것 같다는 파인데, 영양사이시면서 또 비만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 책에서도 그래서 탄단지 비율을 적어놓질 않았습니다. 탄단지 비율을 카운팅하는 거는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뭔가 그걸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 비율대로 먹고 이런 것들은 비만 관리 측면에선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만약 이제 정상 체격을 가진 스포츠 영양 쪽 운동 선수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카운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 비만인들은 굳이 카운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식품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각각의 식품이 사실 탄단지 영양소가 다 있기는 하기 때문에 채소를 끼니당 뭐 몇 주먹 정도 드셔라, 밥을 어느 정도 드셔라, 단백질은 한 손바닥 정도 드셔라, 지방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드셔라, 이 정도의 가이드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먹고 자유롭게 먹고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식욕이 정상화가 되면 별 문제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약간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 정도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너무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것 같다, 딱 봐도 단백질 식품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거나 그럴 때 보충제를 약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단백 두유 같은 것도 일종의 뭐 보충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조금 더 먹고 근력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가짜 식욕, 식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식욕 중추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제로 음료 많이 먹으면 또 식욕 중추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당과 정제 곡물 많이 먹으면 지방 호르몬이 이상해지면서 식욕 중추가 망가진다 생각도 하고, 혈당 스파이크 만들면 혈당 올라다 떨어질 때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죠. 이 식욕 중추를 그러면 정상화시키는데 자기 돌봄이 되면 일단 좀 좋아진다 말씀 주셨고, 또 어떤 노력들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식욕 중추를 안정화시키려면 식단 그 자체보다 식습관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지, 규칙적인 양을 먹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천천히 먹는지, 꼭꼭 씹어서 먹는지. 속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 하듯이 밥 먹는. 맞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막 칼로리라서 나한테 스트레스고 왠지 정제 탄수가 있어서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먹기보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건강해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힘을 얻겠구나, 이런 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
여러 가지 자세, 정말 돌을 닦는 정말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나한테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는 전체적인 선순환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요요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가장 안 좋은 그 결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또 식이장애이지 않습니까? 바디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식이장애가 생기면 정말 몸을 크게 망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또 대응하고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자꾸 음식을 먹는 게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먹게 된다. 자꾸 혼자만 먹게 된다. 네. 혹은 숨어서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음식을 내가 제한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못 먹을 정도가 된다. 그쵸. 아.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식이장애 굉장히 고위험이고 이미 네. 식이장애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신호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식이장애는 말씀하신 대로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성향들과 또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음식뿐 아니라 우울감이나 뭐 불안이나 이런 강박적인 성향까지 다 맞물려 있기 네. 때문에요. 건강 염려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특히 장년층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메시지를 완전 오해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막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도 항상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양하게 먹으면 그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는 약간 불안, 긴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호르몬이 나빠지면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성기능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무월경이 생기기도 하고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나는 건강식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몸이 나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건강한 식사가 아닌 거죠. 건강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결국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연스럽고 더 자기 돌봄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를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네. 그런 질문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드셔요? 네, 맞아요. 우선 뭐 비만 영양제 아니면 다른 영양제, 책에 영양제 다루는 챕터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영양제 리스트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영양제 상담을 저는 별로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드시는 거를 제가 굳이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는 않으나 저는 뭐 특별히 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양제 부분은 저도 교수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채소 섭취를 좀 늘리셔야 이제 미량 영양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영양제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미래가 오면 약 한 알만 먹어도 밥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영양제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주 다양한 영양소들도 많이 숨어 있고 음식 자체에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는 그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영양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될 때랑 음식으로 섭취해서 우리 몸에 대사가 될 때 이상하게 다른 방식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오메가3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사를 우선시 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혹은 불가피할 때 도움을 조금 받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별히 뭐 또 챙겨 드시는 그래서 억지로 드시는 영양제는 없으신 거죠? 챙겨서. 억지로 먹는 영양제는 없고요. 네, 저는 네. 아직 골다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 네, 치료 차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충해야 되는 것들은 쓰시면 되시고 요새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약간 이것도 컨센서스긴 한데 정말 고령자의 경우에는 멀티비타민 정도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타민 D나 칼슘은 정말 질환이 있거나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섭취량 자체가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다양한 식재료를 그냥 자유롭게 드시는 것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보충이 될 거고요. 국민 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채소, 과일, 원물 섭취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늘려보시고 영양제는 이제 너무 열심히 챙겨 드실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가 아마 저희 둘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약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요새 아마 처방을 또 하시고 계시고 네. 거의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는 위고비, 네. 이런 최신 다이어트 약들입니다. 그리고 비만 클리닉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나비 모양 약, 머리로 들어가는 식욕 억제제 이런 네. 것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비만 클리닉에 오픈런 하시는 환자분들이 뭐 장사진을 이룬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제 의사들의 자정작용과 환자분들의 태도 두 가지가 좀 더 맞물려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양심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처방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환자분들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약이 효과가 좋대, 이렇게 해서 막 와서 이거 주세요. 약간 뭔가 메뉴판에서 메뉴 고르듯이 자판기에서 음료 선택하듯이 와서 이거 주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어떤 약이 맞을까요? 혹시 약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환들과 다르게 비만은 환자들이 보통 찾아옵니다. 보통은 이제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고혈압이시니까 치료하세요.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하지만 비만만큼은 이상하게 의사가 먼저 권하는 경우보다 환자가 먼저 저 다이어트 하고 싶으니까 약 좀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와 검사 하에 정말 내가 이게 적합한 상황인지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해롭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위고비, 그 다음에 마운자로 이런 약들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만한 분들 또는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은 잘 빠지죠. 15%, 20% 이렇게 빠지는데 빠질 때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 인데 여기서 이제 또 바디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이런 약들을 남용하게 되면 본인을 근감소증으로 만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감소와 골다공을 이제 경험을 이제 네. 하셨지만 이 사실 골치 아픈 일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약까지 써서 정상 체중인데 더 빼는 경우 저는 참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제가 처음 이제 예전에 피부 비만 클리닉에서 일할 때 이거 그냥 3개월 주세요. 딱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삭센다 그때는 있었으니까 네. 3개월 받아가시고 네. 이미 마르신 분인데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럴 때 사실 조금 실랑이를 벌여서 안 주고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부탁을 합니다. 정상 체중이신 분들은 비만 진료를 보고 싶지 않다. 접수 자체를 접수 조금 자체를. 안내를 네.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개원가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 병원이 아닌 이상.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도 많이 봐야 병원이 유지가 네. 되니까. 아무튼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게 강조를 좀 드리자면 결국에 이게 전체적인 건강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근육은 조금 더 늘리고 내 몸의 체질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 몸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근육량이 늘고 체중계 바늘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오태는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해하시고 나는 너무 다리가 두꺼워. 그러니까 살을 빼야 돼. 너무 안 빠지고 내 몸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니 주사까지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운 근육만 빠질 수 있다. 이걸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분들은 근데 정말 실제로 만나 뵈니까 정말 마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바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책 서문에 보면 학생 시절부터 다리가 약간 두꺼우셔서 네. 별로 이제 살찌지도 않았는데 계속 다이어트에 매달린 본인 경험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깡마른 몸들, 모델 같은 몸을 이상적인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가 맞춰져야 된다는 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체형이나 이런 건 타고난 것도 굉장히 크고 뭐 팔다리 뼈의 길이나 골격의 이제 넓이나 그리고 뭐 환경적인 것, 유전적인 것 모든 게 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모두가 획일화된 모습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하체 비만이라는 얘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다리가 뚱뚱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골격이 좀 남들보다 크고 몸에 좋은 건데요. 네, 다리에 근육도 되게 많은 편이었고 생존율이 증가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지만 근육이 그때는 오히려 정말 건강했던 몸이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뭔가 살을 빼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풍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널에 BMJ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너무 마르거나 너무 비만하면 다 사망률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연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은 이제 좀 과체중인 게 좋고. 그쵸.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뭐 정상 체중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이 정상 체중 정도라는 게 여성분들은 이제 나는 비만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레인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사회에 계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생존율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몸에 해까지 끼치고 있는 거죠. 코티솔 레벨 증가시키고 근육 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뭐 근육 1kg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근육 잃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 회복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빼고 다 빼시면 안 되고 근육은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적정 체중이시면은 그냥 즐겁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요즘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에서 노화를 아마 제일 싫어하는 분일 건데 브라이언 존슨. 이분은 정말 거의 노화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이 브라이언 존슨이 사실은 체지방률이 하위 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을 또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체지방을 없애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네. 사실 지방도 우리 몸에 저는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체지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체지방을 정말 뭐 8%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바프를 막 찍으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좀 건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방 자체가 뭐 우리 몸의 작은 내분비 기관처럼 네. 작용을 하기도 하고 네. 사실 우리가 뭐 출렁이는 살이라고 되게 싫다고 하는 이런 네.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있는 살들은 오히려 우리 몸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죠. 그렇죠. 또 여성들의 경우는 생리주기를 원활하게 하는데 적절한 체지방량은 필수이기 때문에 너무 체지방 자체를 엄청 커팅하려고 노력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나는 내 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좀 예쁜 몸으로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이 다 표준 범위에 있고 적절하시다 하면 본인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식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라인을 좀 다듬는 방식의 맞아요. 운동이나 그런 쪽으로 해결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이게 체중이나 또는 지방량 뭐 이런 거에 좀 집착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환자분들 오해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몇 가지 좀 바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이 완치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개념은 조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 번 하면 끝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네. 완치. 그런 네. 건 사실 그런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가 뭐 예. 혈압약, 당뇨약 뭐 평생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평생 약을 먹든 안 먹든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 것처럼 그렇죠. 비만 자체도 평생 내가 나를 잘 돌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좀 긴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잠을 안 자고 끼니는 대충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뭐 취미를 만들 여유가 없으니 쇼츠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살게끔 해왔고 그런 것만 가르쳐 왔거든요. 이제라도 이제 내가 나를 좀 돌보는 삶을 살겠다, 좀 수면도 챙기고 식사도 챙겨보겠다 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초기에 막 좌절을 많이 하시고 포기하게 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처럼 좀 스스로를 생각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다독여가면서. 네, 길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같이 좋아진다. 그럼요. 오늘 여러 번 저희가 강조드리는 자기돌봄. 결국엔 이게 핵심 조언이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관통하고 네. 서문과 에필로그를 관통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돌봄을 통해서 평생 관리를 한다. 또 하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근육은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 너무 보지 마시고 근육량 관리를 계속 하시면 나중에 사실은 노쇠도 예방이 됩니다.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뭐 더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모습을 바꾸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욕망이 더 클 수가 있지만 결국에 내 몸은 100년 동안 잘 써야 되는 정말 소중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얘기를 다 나눴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편안해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뭐 식사,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아마 수면 스트레스가 더 밑에 있고 거기서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게 식사와 운동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관리하면 저절로 체성분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우리 몸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최적점을 찾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노자가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했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내 몸을 자꾸 혼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내 몸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게 조금 놓아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이어트라는 이름도 그냥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 돌봄, 평생 동안 내가 더 좋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지만 사회 시스템이나 또는 사람들이 삶을 사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건강한 접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다룰 수 있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출연해주신 이담비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에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알차고 또 건강한 내용들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